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수경매 입문이다의 파트 3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부터는 이 특수경매를 낙찰받은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수경매는 그 과목이 네 과목인데, 그러니까 특수경매 입문이다, 소송경매, 부동산 소송이다, 1, 2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전부 다 특수경매를 낙찰받아서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실전 사례인 겁니다. 오늘도 제일 첫 번째가 그 실전 사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1 타경 205로 강제경매로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자, 보시면 누군지 몰라도 감정가가 4,400이 된 거를 누군지 신건에 4,6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신건으로 다시 시작해서 이번에는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800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다시 3,1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또 미납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저희 수강생이 낙찰을 받은 것은 1,800만 원까지 떨어진 거를 1,800만 원에 어떻게 했나? 그대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더 보지 않고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이 누군지 몰라도 두 번씩이나 낙찰을 받고 미납을 했다는 얘기는 낙찰을 받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납을 했겠죠.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이 지금 보면은 4,4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을 한번 이 사람이 손해를 받고, 또 그 다음번에 보면은 2,800만 원이었었다, 이제 떨어졌으니까 280만 원 또 한번 손해를 받겠죠.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앞만 봐도 그럴 이유가 없는데 싶어서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했는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러 갔는데, 잔금을 내러 가서야 그 이유를 아는 겁니다. 저한테서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러 갔는데, 잔금을 내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냐면 잔금 내러 법원에 갔더니 법원에 계신 분이 여기에 있는, 여기 누가 있죠? 보면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보면 6억짜리 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이 있죠. 여기에 권리분석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대항력이 있다. 이 대항력이 있다. 왜 대항력이 있느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정식으로 그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는 임차 금액이 일부가 넘어도 대항력이 있는 걸로 법이 2021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스피드 욕설에서는 환산 보증금 초과로 인한 보증금 보면 상업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님,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제가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우리 이제 경매를 보기 위해서는 뭐 스피드 옥션, 구두 옥션, 지지 옥션, 여러 가지 옥션이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권리 분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 전문가들도 잘못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면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이 초과를 했어도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있다면은 대항력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잔금을 내러 갔더니 거기에 있는 법원에 있는 분이 이거 여기 6억에 대해서 이 대항력이 있으니까 여기 그거 아시고 잔금을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 낙찰받은 수강생이 잔금을 내지 못하고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와서 잔금을 내려고 왔더니 법원에 계신 분이 이거 6억에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거 알고 잔금 내십시오,
웬만하면 잔금을 안 내시는 게 6억을 물어줘야 되니까 안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서선 두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안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다 조사해서 봤거든요. 여기 보면, 자, 우선,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죠.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계약서가 있습니다. 즉, 여기 보면, 임대차,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여기에 계약서가 있으면은, 이것이 대항력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해서, 여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배당 요구를 한 겁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된 건데 건물에 대해서 먼저 한번 낙찰 것이 어떤 건물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땅하고 건물을 전부 다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 지적도를 보시게끔 되면 요 땅이고 요 건물이죠. 지적도상 도로가 없죠. 도로가 없이 건물과 땅이 낙찰을 받은 건데 항공사진으로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뭐가 있죠? 장례시장이 있죠. 여기에 이것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옆에 이거는 병원이에요. 그리고 장례식장과 병원 앞에다가 여기에다가 약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약국이죠. 그러면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이 지어졌느냐? 즉 다시 말하면 장례식장 땅 주인이 자기 땅 안에다가 진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축이 될 수도 있고 내 땅 안에다 지은 거 별도로 잘라서 질 수도 있는데 내 땅 안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 내 땅을 통해서 여기 바깥에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여기 안에 내 땅을 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가 접하지 않았어도 건축허가 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건축허가 났는데 뭐라고 돼 있죠? 왜? 여기 뭐로 돼 있죠? 여기 보면 뭐라고 있죠? 주차장 본인 소유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건물 땅 주인이 그 옆에 있는 주차장 주인이라 이런 뜻이다 보니까 땅 주인이 같으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그 주차장 주인과 같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건물을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경매로 나온 원인인 걸 봤더니 그 옆에 있는 그 왜 대형 병원이 있었죠. 병원이 그 뭔지 좀 잘못돼 가지고 그 병원이 중단이 되고 병원이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형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이 병원이 휴업을 하다 보니까 약국이 운영될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약국에 의해서 다시 경매로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자 등록증에 계약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손 사장님 또는 김 사장님 어떤 건물을 내가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라고 신청하면 계약서 가지고 가요? 기한 가요? 계약서 가지고 가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죠.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 계약서 있죠. 이 계약서가 보면 이름은 지었는데 같은 자매지간처럼 이름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기 계약서를 보시게끔 되면 잡으십시오. 여기 보면 얼마라고 그랬죠? 1억, 2억, 3억이죠. 그렇죠? 즉 이 얘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는 얘기는 계약서가 첨부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고 대항력을 행사할 때는 진짜 사업자 등록증을 낸 계약서가 아니라
다른 약서를 여기다가 만들어서 배당력을 해서 6억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먼저 번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의해서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는 이 사람은 얼마에 들어갔죠? 2천만 원의 보증금이 들어갔었죠. 2천만 원 들어갔던 걸 6억으로 띄었거든요. 아, 그러면 그 앞에 아무리 건물이 병원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6억을 주고 임차 보증금 들어간 사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6억 정도의 보증금이 된다고 하면은 뭐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가 300, 400 이게 되는 게 맞지? 어떻게 월세 없이 6억 보증금으로 가게를 새로 들어가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을 때 접수한 계약서와 경매로 나오니까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한 가짜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서 법원에다가 제출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우리 수강생이 그 얘기했을 때 아, 그런 원이 있었고 그렇게 됐어 하고 내가 권리분석을 다시 딱 해봤는데 앞만 봐도 이건 가짜야.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 수강생이 입찰 보증금 얼마 냈죠? 180만 원 냈죠. 잔금까지 다 내봐야 1,800만 원이면 2천만 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다면 내가 2천만 원 정도는 내가 물어줄 자신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자금 내봐. 자신나게 내봐. 그랬더니 그럼 교수님만 믿고 냅니다 그러더라고. 냈어요. 그리고 내고 난 다음에 내가 인도명령 신청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고 인도명령 신청했더니 법원에서 대항력이 있는 여기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 받아주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인도명령 안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법무사한테 얘기했죠. 이거 인도명령을 안 해주는데 뭐냐면 대항력이 있는 걸로 해서 안 해주게끔 되는데 항고를 해라. 우리가 항고를 해라. 그건 뭐냐면은 핵심이 이겁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고 핵심은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 것과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을 때의 계약서를 세무서에다 집어넣은 거하고 지금 현재의 법원에 낸 거하고는 다를 것 같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때 제출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다 그러면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항고 이유서를 써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하나 보게끔 되면 뭐냐면 사실조회 신청서 했죠. 사실조회 신청서가 뭐냐면 세무서에 이 사람이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증 만들 때에 계약서를 제출한 거를 우리 보여달라. 자료를 달라. 우리는 이해관계니까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집어넣으니까 판단하기 전에 그쪽에서 연락 와서 왜냐하면 이거는 거짓말로 하면 형사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그냥 인도명령이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다 이사 나갈 테니까 들어와서 쓰십시오 하는 바람에 이걸 우리가 취하하고 우리가 전입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핵심이 이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법원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은 한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가짜야. 가짜인데 내가 사실 조사해봐야 가짜가 아니더라도 2천만 원 정도라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 큰 돈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4천 5천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저도 그렇게 심장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인 것 같아도 야 진호 하지 못하겠는데 2천만 원 정도니까 질러봐 해가지고 해서
낙찰 받아서 인도 명령 받고 병원은 병원대로 옆에 아직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 얘기했거든요. 거기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약국으로 하지 말고 일반 소매점으로 세를 줘라 했더니 그렇게 해서 나가고 난 다음에 2천만 원 보증금에 뭐 30만 원인가 지금 받는 걸로 해갖고 월세를 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 병원이 누군지 몰라도 낙찰을 받아서 다시 운영을 시키게끔 되면 그때 그 가격을 약국으로 다시 주면서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 좀 기다려라. 이렇게 돼서 해결했던 이 사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조금 이 특수 경매는 우리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제가 추천 물건을 강의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걱정하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확률이 너무 적은 걸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하면은 특수경매는 입찰할 게 한 개도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도 막 걱정을 많이 하셔갖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런 걸 추천하십니까? 얘기하면 내가 그분한테 얘기해요. 사장님 여행 갈 때 비행기 타요 안 타요? 그랬더니 탄대. 비행기 탔다가 떨어지면 죽는데 그 비행기 왜 탑니까? 왜 타요? 떨어지면 죽는데 왜 타요? 확률이 적으니까. 물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죽지 않으려면 절대 비행기 타지 말아야 돼요. 그럼 아주 확률이 없지. 그렇지만 탄다는 얘기는 확률이 너무 적은 걸 가지고 걱정을 하면은 할 게 없다 이런 뜻이죠. 이해는 하시겠죠? (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33페이지는 이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토지만 매각, 건물 매각 제외 이런 것이 경매로 나와서 누군지 몰라도 4억 9,600을 2억 30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누가 2,3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건데 저는 이거는 낙찰 받은 것도 모르고 경매가 진행된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부산에 제가 강의하러 갔습니다. 토지 개발 이런 특수 경매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수강생이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잠시 뭐 좀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그래 뭡니까? 그랬더니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이 고향입니다. 다문리가. 그래서 여기에 땅이 경매가 하나 나와서 제가 샀는데 건물을 지려니까 건축허가가 안 난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특수경매도 강의를 하시고 토지개발 강의, 특히 도로에 관한 것을 강의를 하시니까 이것이 왜 건축허가가 안 나는지 알아내서 좀 해결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그럼 제가 그 사건 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사건 번호를 받아가지고 제가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알게 됐는데 제가 이거를 맨 앞에다 놓고서 설명하는 이유는 도로에 관한 것도 나오고 허가에 관한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건물 멸시에 관한 것도 나오고 여기에 보면 특수경매에 나오는 한 토지개발에 나오는 한 4-5가지가 여기에 다 겹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떤 땅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그러한 것이 기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맨 앞에다 놓고 이렇게 설명하게끔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땅이
요 땅을 낙찰을 받았죠. 요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요 땅 앞에 여기 뭐가 있죠? 7816-16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우리가 낙찰받은 땅 앞에는 여기 786-16이라는 개인 땅을 통과해야지 여기 진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는 이유가 786-16에 사용 승인을, 땅 주인의 사용 승인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 뜻이에요. 사실 이건 저는 처음에 몰랐고 이 당시에 양평에 있는 공인중개사분께서 토지 개발에 대해서 양평에서부터 저희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길래 제가 그분에게 양평에서 오셨으니까 혹시 여기 양평 군청 건축과에 가서 여기에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봐 달라.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를 알아야지 그거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게 이 도로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이유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내준다니까 안 내주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안 내주는지. 그러니까 알아보러 와라 했더니 그분께서 일주일 후에 오시더니 이런 등기부 등본을 띄워두더니 저한테 보더니 아 교수님 여기 786-16에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야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더니 이 땅을 알배기를 해놨네요. 이렇게 들어요. 잡으십시오.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여기 786-16을 900만 원에 샀죠. 누군가가 2008년도에 9월 12일 날 이거 샀는데 2011년 8월 20일 날에 얼마로 팔았죠? 7천만 원을 팔았는데 이게 12년 언제죠? 8월 20일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12년 8월 20일이면 9월 24일 중에서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이 땅을 먼저 예전에 900만 원에 거래했던 것을 지금 얼마에? 7천만 원에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낙찰받기 한 달 전에 누군지 몰라도 땅 주인이 900만 원짜리를 7천만 원 주고 명의 이전을 해놓고 낙찰을 받고 났더니 양평군 건축가에서 786-16에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땅을 낙찰 받았을 때 여기에 786-26번지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786-16에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받아야 돼요. 일반적인 사고는. 손 사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안 받아도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느냐? 자,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받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해결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후에 제가 도로에 대한 걸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것이 도로법을 적용받는, 그러니까 786-16이 도로법을 적용받는 땅이냐 도로법을 적용받지 않는 땅이냐가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데 이 땅이 도로법을 적용받는 땅이냐 도로법을 적용받지 않느냐는 것은 뭐냐면 토지이용경학위원회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요? 도로구역이라고 나와 있죠. 도로구역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도로법을 적용받는 땅이에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셔야 될 일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서 공인중개사님이 그렇게 얘기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수용을 하죠. 수용을 하는데 그때 수용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공인중개사가 얘기하는 게 담당자가 이렇게 보더니 이거 미불용지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야. 미불용지.
미불용지가 뭐죠? 미불용지. 그거 도로는 잡혀 있는데 보상을 안 해도. 아니, 보상을 해줬는데 보상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나 그 돈을 받지 않고 네. 등기 이전을 하는데 합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양평군에서 강제로 이 땅을 양평군 땅으로 못 만들어요. 등기 이전을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땅 주인을 땅을 수용을 하는데 수용하는 가격이 맞지 않다 하게끔 되면은 수용하는 쪽에서 감정에 의해서 수용하게끔 돼 있는데 감정을 내가 수용하는 쪽에서 신청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수용당하는 네가 감정을 하나를 감정사를 원해서 신청을 해라 하면은 수용하는 쪽에서 감정한 가격이 있고 수용당하는 쪽에서 감정하는 것이 있는데 둘을 합쳐서 평균으로 나눈 것을 가지고 수용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그러니까 수용 가격을 고쳐서 다시 제한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다시 제한을 했는데 그 가격도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수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공탁을 시켜버려요. 공탁을 시켜놓고 이름은 개인 이름으로 그대로 두고 실질적으로 도로로 수용해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름은 누구 거야? 개인 땅이고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야? 양평군인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미불용지. 그러니까 미불용지라고 했다는 뜻은 내가 올 때 보면 양평군에서 수용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땅 주인이 양평군인데 양평군한테 가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겠죠. 왜? 도로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으니까. 도로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도로법에 한 도로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 땅은 도로로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법을 적용받는데 아직 도로가 되지 않은 것을 도로구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완전히 도로가 되면 도로야 그냥. 근데 아직 도로를 현황은 도로를 만들어 놨지만 주인이 개인이다 보니까 도로 구역으로만 해놓은 것을 이번에 제가 도로에 관한 책을 쭉 다시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이거는 도로법을 적용받는 땅이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된 겁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죠. 그렇지만 미불용지라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땅 주인이 양평군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양평군을 직접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여기 보시면 날짜가 언제죠? 2012년도죠. 이게 12년도고 낙찰받고 바로 해결한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있다가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면 2013년도쯤에나 2014년도쯤에 이걸 해결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약 10년 전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수강생 중에서 요새 수강생 중에서 이정인실이라는 사람이 특수경매하고 소송경매 아주 강의 참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한번 등록하고 강의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나 이정실이라는 사람한테 이미 8년 전에 강의 들은 적이 있어. 또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10년 전에 이종실이가 강의하던 실력하고 지금 강의하는 실력하고 강의하는 사람은 똑같이 이종실이지만 실력이 같아요? 달라요? 아니, 업그레이드 됐어요. 왜? 12년 동안이란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또 경험을 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에 몰랐던 사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게끔 됐냐 이런 얘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7년 전, 8년 전에 내가 강의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도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게끔 우리
김 사장 뒤에 계신 분이 홍 사장님인데 홍 사장님 이분 등록 2번 하신 거예요. 8년 전에도 등록했다가 이번에 예. 다시 한번 들어보더니 8년 전에 강의하던 거 또 다르네. 다시 등록하고 또 들으시는 거예요. 왜? 당연히 다르죠. 예. 규정도 많이 바뀌고 법도 바뀌었고 감각도 바뀌었고 아니, 그런 이유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때 실력하고 지금 실력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 저는 뭘 모르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건축허가 왜 안 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기했지 않습니까? 땅 주인의 사용수 나가서 받으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 그렇게 다투지도 않아요. 지금 실력으로는 다툴 거리도 안 돼. 근데 그 당시 10년 전에는 내가 동도로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수납 안 받고 한다고 조례에 적혀 있는데 왜 이걸 또 사용수납 받아오랍니까?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것도 내가 틀리는 얘기고 지금 생각해 보면 답변한 담당자도 틀린 얘기야. 뭐라고 답변했냐면 나는 조례는 안 보고 법은 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담당자도. 그러니까 내가 담당자한테 뭐라고 했냐면 법에 조례를 보라고 돼 있는데 왜 조례를 안 보고 법만 본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얘기한 나도 잘못 얘기했고 법을 한 담당자도 잘못 얘기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 그 얘기를 얼른 듣고 있던 옆에 있는 담당자가 자기 담당자가 말을 실수하잖아. 자기는 조례를 안 보고 법만 본다는 얘기가 얼마나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동료가 나를 도와주려고 무슨 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십니까? 일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 하고 나를 끌고 얼른 담당자가 뛰어놓더라고.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했더니 이거는 여기 건축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 가서 얘기해서 제가 건설과로 갈게요. 그러니까 먼저 그 시비를 걸던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 건축가에서 담당한 경험이 좀 적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미 수용하는 건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가에서 할 필요 없이 건설가로 떠넘기느라고 나한테 건설가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여튼 해결만 되니까 건설가로 따로 올라갔죠. 건설과에 가서 우리 건축과에 있는 사람이 건설과 담당자한테다가 여기 뭐 민원인 하나 오셨는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걸 보고 좀 도와드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뭔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돼서 이건데 사용수납을 받아오라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여기서 수용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미 이 땅 주인이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개인으로 돼 있지만은 땅 주인이 양평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그 담당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책임자가 벌떡 일어나서 오더니 그 얘기를 하면 더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가 주인이니까 건축가에다가 우리한테 협조 공문 보내주면 우리가 사용수납 도장 찍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려가십시오. 그러니까 협조 공문 올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건축가에 있던 사람이 해결되셨죠? 내가 해결 다 됐는데 또 가서 싸울 일이 없잖아요. 얘기 해결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오면서 신청하시면 바로 해준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건설과에서 협조 공문 보내주면 도장 찍는다고 해줬으니까 바로 제가 부산에 있는 분에게 전화를 했죠.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건설과에서 협조 공문 보내주면 바로 건축허가 내준다고 했는데 또 담당자가 바뀌면 또 다른 소리 하려는지 모르니까 아예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놓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자기는 부산에 있으니까 교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알았어요. 하고 내가 건축설계사무소로 간 겁니다. 설계사무소에 가서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아달라. 2013년도 9월 11일이네. 그러니까 아까 나 13년지 14년쯤 됐다 그랬는데 이거 보면 제가 그날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건축 설계 도면이 있는데 허가를 좀 받아달라. 제가 얘기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상담 일주 회의록을 그대로 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전화번호 내 전화번호 적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로 했냐? 사무실로 근생으로 허가달라. 내가 군청협의하였다. 이게 앞에 도로는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데 그 사용 중인 거는 내가
군청하고 도로 협의가 됐으니까 건축허가를 내줘라. 그러니까 이 조건 하에 나한테다가 설계 건축허가를 받아주는데 문제 없다.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라서 조금만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50만 원 깎아주겠다. 그래서 계약금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잔금 만들어 놓고 제가 부산에서 전화해서 계약금 50만 원 넣으라 그래서 50만 원 넣습니다. 한 열흘 정도만 걸리면은 건축허가가 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이 번지수에 이렇게 건축물 관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어떤 땅이든지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내주지 이중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이 살아있는 경우에 멸시를 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고 멸시를 해야지만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언제는 멸시를 안 해도 되고 언제는 멸시를 해야 되냐면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과 새로 지으려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같은 경우에는 멸시를 안 해도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옛날에 있던 건물과 지금 내가 내 집이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집을 살고 있잖아요. 내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허물고 새로 지으려면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물고 나면은 나는 집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을 때까지는 어디 다른 데 가서 있어야 되다 보니까 현재 있는 건물 주인과 새로 건물 주인이 같을 때는 멸시를 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왜냐면 자기가 집을 지으려면 자기가 어차피 본인이 멸시를 할 거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면은 먼저 건물 주인이 멸시를 안 해줄 수도 있죠. 돈 내놔라.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멸실이 돼야지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현황은 멸실이 되어 있고 아까 우리 보다시피 이렇게 컨테이너를 가지고 임시 사무실로 만들어서 쓰고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건물은 없는 거예요. 멸실은 그러니까 현황은 멸실이 돼서 없는데 서류는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서류를 없애야지만이 멸실을 해야지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설계 사무실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허가를 집어넣으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미 건축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건축허가를 멸실을 시켜야지 새로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멸실을 시켜주십시오. 할 수 없이 제가 이 건물 멸실 신고는 군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읍면동 사무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문 면 있죠. 용문 면 사무소를 제가 찾아갔어요. 용문 면 사무소를 가서 어떻게 왔습니까? 했더니 건물 좀 멸실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멸실 신고서를 주면서 멸실 신고서에 다 작성해서 제출하라. 그래서 제가 다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출서를 봤더니 저한테다가 저기 증명서를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증명서를 줬죠. 다 이렇게 보더니 여기에 있는 건축물 주인과 멸실 신고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3자로서 여기에 건물이 없어도 멸실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님께서는 멸실을 하러 오셨다 그러면 틀림없이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을 대신해서 오신 것 같은데 누구를 대신해서 오셨습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땅 주인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땅 주인이 멸실을 신청해도 되고 건물 주인이 멸실을 신청해도 멸실은 받아줍니다. 다만 제3자가다 보니까 땅 주인이든지 건물 주인에게 위임장을
받아와야지 멸실 신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제3자가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멸실은 누구나 다 됩니다. 누구? 건물 주인도 되고 토지 주인도 되고 누구든지 그 땅에 건물을 멸시하겠다고 신고를 하게끔 되면은 받아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와서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지 못할 때는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도 받아들입니다 하고, 거기에 있는 용문 면에 있는 담당자 저한테 아주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할시 그 자리에서 제가 부산에다 전화를 해서 제 집 주소와 제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주고, 여기 용문면에 있는 이거를 나한테다가 건물을 멸시 신고한다는 것을 위임장을 만들어서 위임장에다 인감도장 찍고 인감도장 첨부해서 나한테다가 등기로 우편으로 보내달라 했더니 바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 위임장이 인감증명 첨부해 도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위임장을 가지고 용문면에 갔습니다. 용문면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됐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해갖고 다 접수시키고 왔습니다. 그러면 자 볼자 우리가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물이 다 멸실이 됐죠. 근데 멸실되기 전에 멸시한다고 신청하는 거죠. 멸시를 하고 난 다음에 멸시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멸시를 하기 전에 멸시를 한다고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멸시를 한다고 신청을 했으니까 담당 공무원이 멸실이 됐는지를 확인해보고 멸실이 돼야지 멸실 신고서를 만들어주는 거지, 현장에 가봤는데 멸실이 돼 있지 않아서 멸실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멸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담당자가 저한테 왔어요. 멸실 신고를 하셨길래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건물은 멸실이 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양평군에다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멸실된 것을 사진을 다 찍어서 첨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가서 봤더니 불법 건축물인 컨테이너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컨테이너를 현장에서 없애 주셔야지 멸실 신고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땅을 낙찰 받아서 가보면은 컨테이너가 있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러면 컨테이너 주인을 찾아서 컨테이너를 없애야지 되는데, 컨테이너 주인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내 컨테이너에다가 내가 주인입니다 하고 써붙여 놨어요. 컨테이너 주인 어떻게 찾아요? 잘 못 찾습니다. 잘 못 찾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땅에 바로 맞은편에 음식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찾아서 컨테이너 주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땅을 낙찰을 받으신 분이 저는 잘 찾지 못하겠는데 제가 한번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은편에 있는 음식점에서 주차장이 필요해서 자기네 땅을 주차를 해주는 걸로 한 달에 10만 원을 받고 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땅을 관리하고 있는 거야. 맞은편에 음식점에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냐 하더니 그 사람이 물어보더니 거기에 그 컨테이너 주인이 누구고 중개업자였었고 중개 사무실 했었고 지금은 다른 데를 가고 없는데 컨테이너를 그대로 뒀다 하는 거를 해서 전화번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다가 컨테이너를 치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보름 있으면 치운답니다 했는데 두세 번 안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만약의 경우에 그 컨테이너 주인이 안 치운다고 계속해서 안 치우면은 그 컨테이너를 강제로
물품 공탁, 그러니까 맡기는 곳이 있죠. 맡기는 곳에다 맡겨놓고 한 1개월치, 2개월치는 제가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컨테이너 주인은 누구라는 거를 연락처를 알아두고 계속해서 이제 거기다가 두게끔 하려면 보관료를 주게끔 해야 되고, 만약에 보관료를 주지 않으면 거기서 그거를 경매로 내놔서 처분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적으로 경매를 해서 있는데 그런 걸 처분하지 않았으면 그런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치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진짜 가봤더니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담당자에다 전화를 해서 한 2, 3개월 만에 치운 거죠. 치웠으니까 멸시를 해 주십시오. 자, 제가 이때가 이게 9월 달이죠. 9월 10일이죠. 허가 받고 멸실 신고를 신청을 해서 신고를 했다가 컨테이너 치우라고 해갖고 주인을 찾아가지고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우고 몇 개월 걸려가지고 이렇게 치우라고 해서 다 치웠죠. 그러니까 이때가 한 12월 달이나 1월 달쯤 됐겠죠. 멸실 신고를 처리해달라 했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 인사이동에 용문면에서 양평군으로 갑니다. 제 오는 담당자에게 인수인계 다 해놨으니까 새로운 인수인계자가 누구니까 그분한테 연락하셔서 이게 멸실을 처리해달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양평군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업무에서 떠났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새로 담당자한테다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멸실 처리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담당자는 많고 인수인계도 받았는데 아직 그 자기가 양평군에 있는 업무를 인수인계를 다 못해서 한 3, 4일 있다가 인수인계를 하고 용문면으로 갈 테니까 용문면에 가면은 바로 처리해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일주일 후에 전화를 걸어서 처리했습니까? 했더니 처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멸시신고 처리했습니다. 제가 건축설계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멸실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처리해달라 했더니 조금 있다가 설계사무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멸실신고 안 됐대. 처리 안 됐대. 담당자는 처리했다는데 군에서는 처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면 담당자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멸실신고 처리했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처리 안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래요? 그 이상하네요. 그러면 저는 분명히 다 처리해서 군에다 넘겼는데 처리가 안 됐다 그러면 한번 군 담당자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하고 군 담당자 전화번호를 다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양평군의 멸실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를 다시 했더니 이번엔 여자 담당자더라고요. 여자 담당자들은 참 뭐랄까 깔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용문면 담원님 멸실 신고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지 않아도 제가 막 전화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전화가 오셨네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요 멸실 신고를 하셨는데요. 제가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건물 주인이 신청을 할 때는 멸실 신고서고요. 땅 주인이 할 때는 멸실 신고서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멸실 요청서에다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봤더니 멸실 신고서에다 하셨네요. 죄송하지만 오셔서
멸실 요청서에다가 다시 좀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들 담당자는 그래요. 제가 할 수 없이 설계사무소에 전화를 했죠.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건물 주인은 멸실 신고서고 땅 주인이면 멸실 요청서라고 했는데 그 설계사무실에서 가서 나 대신 다시 써주시면 안 됩니까? 했더니 아이 그런 일이라면요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가서 다시 써주고 해드릴게요. 하더니 며칠 있다가 허가 났습니다. 허가증 찾아가시죠. 허가증 찾아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죠? 잔금 달라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이 건축 허가를 받을 때에 항상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죠. 그러면 이 땅이 전부 다가 1번하고 2번 땅이 전부 다인데 여기에 건물을 신청할 때는 1번 땅만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1번 땅에 대해서만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유는 보게끔 되면 이렇게 옆에 보시면 여기에 집이 침범되어 있으면은 집이 침범되어 있기 때문에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넘어왔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때 그거를 빼고 나대지에 대해서만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합니다. 또 하나 조건은 그분이 저한테 허가를 내줄 때 여기 뒤에 집이 있거든요. 뒤에 이 집이 이 현황 통로를 통해서만 집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현황 통로를 막는 걸로 건축 허가를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들어가는 통로 띄워주게끔 하고 현황 건물이 있는 것을 빼놓은 나머지 땅만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했거든요. 저는 그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건축 허가 난 서류를 봤더니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한 땅, 그 다음에 신청한 건물이 이렇게만 나온 겁니다. 즉 어떤 땅에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을 신청을 하더라도 뒤에 내 땅을 이용해서 현황도로로 진출을 하고 있다 그러면 통로를 막기 위한 건축허가는 안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로는 그게 두게끔 해준다는 얘기고 내 땅에 다른 건물이 침범해 있다고 할 때는 그 침범해 있는 건물 땅만큼을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에서 건물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건축허가 나서 잔금을 내고 찾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건물을 지으려고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단 건축허가를 한번 받았던 땅에는 언제든지 건축허가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놨는데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이 건축허가는 취소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건축허가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착공계를 내야 되는 겁니다. 착공계를 내면은 그때부터 그 건물 건축허가는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1년, 2년, 3년, 4년, 5년이 가더라도 그 허가는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건축물을 착공했는데 착공계를 냈는데 주인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바뀌어갖고 착공계 냈는 거 이거를 취하시켜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만약에 실질적으로 착공해서 바닥공무장한테 친 게 있으면 취소를 안 시켜줍니다. 근데 착공계를 냈으나 담당자가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착공한 게 없으면은 그때는 그 허가를 착공계를 냈어도 취소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을 때 착공계를
낸 것을 건물을 취소를 시켜달라고 땅 주인이 왔을 때에 착공계를 냈으나 착공하는 흔적이 없을 때는 취소시켜주지만 실질적으로 바닥 공기를 쳤든지 뭘 했을 때는 담당 공자는 취소를 안 시켜줍니다. 그럴 때는 허가난 것과 새로운 땅 주인이 서로 합의를 해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규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일단은 이 허가를 주기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착공계를 내야 되겠죠. 착공계를 내려고 그러면은 이 땅을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데 여기 국유지인 보도가 있죠. 보도를 점유 허가를 받아서 보도를 끊고 우리가 공사용으로 쓰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 보도 중에 어디를 내가 사용해서 여기 공사한다는 그거를 점유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공계를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설계사무소에서 그러면 이게 보도 점유 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 허가 좀 내줘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이 점유 허가는 위치가 지정돼서 평수가 합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측량설계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 하지 건축설계사무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대충 보면 설계사무실이 그래서 측량 토목설계사무실과 건축설계사무실이 연합해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설계사무소에다가 그러면 여기 설계사무실에서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서로 협조하는 그 측량설계사무소가 어디냐 했더니 어디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그럼 내가 거기 가서 계약을 할 테니까 이 내용은 직접 전화를 해줘라. 내가 내용을 설명하고 뭐 할 필요 없이 설계사무실 직접 해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 있는 측량설계사무실에 갔습니다. 갔더니 전화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100만 원입니다 하길래 조금 50만 원 계약금 주고 해달라 해가지고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은 이 땅이 주인이 양평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원래 보게 되면 여기 땅이 이렇게 이 건물이 침범되어 있죠. 아까 이 침범된 것만큼 빼놓고 했지 않습니까? 설계사무를. 근데 여기에 있는 뒷 건물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앞에 있던 건물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뒷 건물 주인은 그 낙찰받은 사람이 여기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건물 주인은 잘 알아서 내가 치워주겠습니다 해갖고 사실 이 뒷 건물은 치워줬어요. 근데 이 앞에 건물은 치워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건물을 내가 치우게끔 하려고 만나러 갔더니 거기 아들이 운전기사, 택시기사인가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했더니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어머니하고 얘기 안 통하니까 직접 얘기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직접 엄마한 사람한테 내가 얘기해서 여기가 건물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이거 좀 잘라서 좀 치워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여기 살고 있었는데 내가 내 건물이 이 땅으로 넘어갔다는 소리 처음 들어봐. 그러니까 그런 개떡 같은 소리 해지도 말어. 해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하고 판결문 받고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허물지 않아서 집행관에서 대체 집행 신청을 해서 대체 집행을 해서 이 건물 허물고 여기 보면 강제 집행해서 철거했죠. 네. 대체 집행했죠. 대체 집행해서 철거해서 지금 이렇게 깨끗이 허물고 나고 지금은 새로운 건물을 진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우리 강제 경매 들어서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제 집행에 철거한 것부터 건축허가 받는 거,
착공하는 거, 다른 사람이 건물 지어놓은 거, 멸시 신고하는 거, 입구 도로에 관한 문제,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특수경매 인물이다 제가 강의할 때 이 사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땅을 낙찰을 받을 때 4억짜리를 2억이라는 싼 가격에 낙찰을 받으려고 할 때는 이러한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대체 집행일 때 아까 건물이 일부만 넘어왔잖아요. 예. 그 측량에 그 넘어온 부분만 하니까 딱 잘라버려요. 딱 잘라버려요. 잘라버려요? 칼 갖고 그러니까 톡 갖고 딱 잘라버려요. 네, 측량해갖고 다시. 그럼요. 측량 따서 딱 해가지고 걔네들이 와서 딱 잘라버리고 강제 집행 탁 해버려요. 물건 딱 내. 걔들이 측량해? 아니요. 측량해놓은 걸 가지고 전량해놓은 걸 가지고 걔네들이 해갖고 측량하는 거 확인이 됐으면 딱 잘라서 이렇게 하고 벌써 집행관이 와서 일단은 물건 막 내놓기 시작하면 그다음엔 대응은 안 해요. 대부분. 그 집행 비용은 누가 처음에는 이제 신청인사에 부담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신청은 나중에 이제 그거를 청구하게끔 되는 거죠. 일단 강제 집행 비용은 저희들이 다 내죠. 내는 겁니다.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다 받아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안 할 때는 할 수 없이 판결을 받고 철거 지료 소송 받고 그래도 철거하지 않으면 다시 판사인데 그러니까 대체 집행할 수 있게 신청을 해서 대체 집행하라는 판결문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집행관한테 다시 신청하면 집행관이 나와서 대체 집행하기 전에 다 와서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도 몇 월 며칠 나와서 대체 집행한다는 얘기도 다 하고 돈도 다 보고 얼마큼을 어떻게 대체 집행해야 될 건지 보고 돈을 얼마를 예치하라고 얘기하고 다 예치하고 나면 날짜가 되면은 우리가 며칠 날 나가니까 같이 나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정도를 하면서 대체 집행해 본 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딱 2번에서 판결을 봐서 대체 집행하러 집행관이 오니까 먼저 본 진정권은 돈 다른 데 주고 다 할 테니까 합의하자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합의해가지고 대체 집행하려고 하던 걸 빼나간 적이 있고 이거는 그냥 일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대체 집행을 전부 다 일부만 한 거고 진천에는 전부 다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있는 건물 주인이 네가 땅 주인이고 나는 건물 주인인데 네가 어떻게 할 건데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대체 집행까지 가니까 끝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집행비가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 기본적으로 수백만 그래 원.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 기본적으로 아무리 수백만 원. 작아도 뭐 포크레인 와야지, 아무리 작아도 덤프 와야지, 인부 써야지. 기본적으로 그죠. 수백만 원 든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